반갑습니다. 스태피 미래 전략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용래라고 합니다. 아까 일 발제자께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발제자께서 좀 더 이제 시나리오 예측이나 모델링의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 발제자, 이 발제자의 내용하고 좀 더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방향성에 관련돼서 좀 약간 액션 플랜을 조금 오버롤하게, 주제가 다소 펼쳐지는 면은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제안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우리나라 이제 보건안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이미 해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 보건안보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보건안보에 대해서 2019년에 지금 나온 GHSI의 수준에서는 세계에서 한 9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조금 취약한 부분은 프리벤트에 해당되는 예방,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규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매뉴얼이나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 쪽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나, 이제 이런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능력을 봤을 때는 꽤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으로 봤을 때 아랫단에 보시면 WHO에서 한 내용으로는 좀 더 위기 능력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확보,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파견, 그다음에 위기소통 분야 이쪽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한국은 상당히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1%의 기술 충격 가능성이 100년의 국가 기반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모토로 잡아왔습니다. 이 모든 최근에 발생하는 국가의 위기와 충격의 본질은 기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안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안보 쪽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안보 관점에서는 작년 7월에 이제 한일 무역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도 처음에 외교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기술의 문제로 파급이 됐거든요. 생명안보의 문제도 결국은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들을 많이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12월에 발생한 다음에 지금 팬데믹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이 작용을 해야 되느냐,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산업안보나 생명안보 모두에 있어서 그 충격의 가능성이나 발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국가 자체를 흔들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순간 이거는 국가 난제적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으로서는 결국은 국가,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 그다음에 위기 신호 감지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단기적 대응이나 단기적 위기 관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충격을 초래하는 감염병 위기의 신호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대비책이 이제 중장기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책자에 조금 저희가 넣지는 않고 실제 동영상에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사이언스지에서도 소셜 디스턴싱이 2022년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까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지금 팩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즈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그게 있을 때 없을 때,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크리티컬 케어 캐퍼빌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국면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웨이트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위기 징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사전
감지 경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HBR에서 저희가 느꼈던 그 시사점이었고요. 두 번째 사이언스에서 그 지금 시나리오 분석했던 모델링을 봤을 때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고 해서 가지고 절대로 방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모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사태의 장기화를 준비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일단 조기 감지 능력에 있어서 얼리 디텍션, 얼리 리스폰스, 이게 이제 그 천연두 그 백신을 이제 만들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공헌을 했던 랠리 브릴리언트 그 박사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방금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얼리 디텍션, 얼리 리스폰스, 그러니까 조기 감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상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 진단에 있어서는 지금 진단 키트가,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확도라든지 정밀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개선의 여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체계 같은 경우도 이게 장기화된 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역을 지금 굉장히 모험적인 질서, 모험적인 국가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력 중심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결국은 기술 중심의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론이라든지 이런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즉 다시 말씀드려 방역 체계에 있어서도 비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정, 팬데믹은 이제 결국은 사회 그 갈등이 요인이 되기도 하고 국민 안전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회 불안,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과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대비라는 단어, 터미널러지가 좋다고 생각하였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관점에서는 관찰부터 그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 이런 활용까지의 5단계에 대한 감염병 그 사전 경보, 알람을 하고 그다음에 포캐스팅하는 예측, 이거에 대한 상시 가동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고요. 대응 쪽으로는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진단부터 방역, 치료까지의 그 전주기를 그 시나리오, 위기 양상 시나리오별로 그 작동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와 대응을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링커 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융복합 아니면 다학제 기반의 감염병 전주기 R&D가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비 체계와 대응 체계별로 각각에 대한 그 핵심 개념들을 잡고 관련된 에비던스를 잡고 실제 그 어떤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책 제안들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관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관찰이 가장 대비 체계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저희는 봤는데, 왜냐하면은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 그러니까 심텀이나 그 시그널링이 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 전 세계적인 센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WHO에 이제 많이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독자적 관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DB 수집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은 거는 업저베이션, 그 관찰을 통해서 수집된 그런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미 이제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가 다소 그 정보들이 수집이 돼서 통합돼서 관리되지 못하고 좀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의 어떤 그 철학, 이런 철학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는 그 데이터 포 데이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과 위기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만들면서 좀 요즘에 이 관련된 연구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리서치 퀘스천 하나 잡았던 게 있습니다. 지금이 과연
생화학전이라고 본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상태를 그냥 일시적으로 좀 지나가는 감염병의 어떤 트렌드 내지는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한 8년에서 9년 동안 일어나는 생화학전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전쟁인 거죠. 전쟁 상황에서 과연 데이터를 지금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좀 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아까 그 손우식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과학에 관련된 데이터나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휴먼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데이터들이 같이 이제 종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 활동, 그다음에 문명과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데이터, 기상 이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이제 다 수집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나면 관련된 이제 예측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인데요. 예측이라는 것도 그냥 뭐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최근에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기상 예측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예측 방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출연연에서 6개월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6개월 후에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계속 피리어디컬리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기상 예측 같은 경우는 거의 일일 단위 내지는 시간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예측의 단위를 좀 더 타임 피리어드, 그러니까 타임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감염병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상 예측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트라이 앤 에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현재 기상 예측이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CDC의 플루 사이트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약간 기상 예측과 비슷한 스타일의 지금 감염병 예측 시스템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플루 쪽인데 감염병 쪽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학제 융합 기반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캐나다 블루다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간 사회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SNS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블러핑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 확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실제 의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사회 변동이나 트렌드를 좀 더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캐나다 블루사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자뿐, 그러니까 의사나 수의사, 전염병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소셜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쪽에서도 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대비 체계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5가지 단계 있지 않습니까? 관찰부터 공지 내지는 활용까지의 이 단계에서 페이지별로 아니면 국면별로 참여해야 되는 전문가의 전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과학자, 인류학자들이 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DB 수집부터는 이제 통계학자들인지 말 그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예측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라든지 수리과학자라든지 이런 사회 물리학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분석 해석부터는 소셜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코노미스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자들, 그다음에 경제학자, 그다음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지와 활용 쪽 관련해서도 사회심리학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광범위한 다학제 네트워킹에 의해서 국면별로 주체가 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이런 다학제 시스템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구축인데, 이건 이제 증거 기반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건데, 저희가 이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는데, 이
이 X축을 만약에 시간으로 놓는다고 보고 Y축을 이제 그 어떤 사태의 심각성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그 시나리오는 거의 국면별로 시점별로 무한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웨이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또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맞게 좀 최적화시키는 한국적 그 시나리오 유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언스 논문 같은 경우도 그 팩터를 여러 가지를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웨이트를 더블로 줬다가 또 그냥 1로 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거를 계속 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수리연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국의 그 팩터들을 지금 많이 그 지금 최적화시켜서 그 개발하는 그런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비 체계하고 대응 체계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R&D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금 이제 설립하려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그 움직임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 연구소는 지금 약간 요 그림 보시면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서의 깔때기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에즈이즈로 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로 이제 감염병을 이제 그 개발 감염병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한다고 하면 이 종합연구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정말 우리 마스크라든지 이런 실제 이 전시물자라고 저희들은 이제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런 전시물자에 관련해서 이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제조 역량이 지금 갖춰져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백신 개발이 이 정도의 상태인데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소요 제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그 기업 쪽과 생산 라인과 계속 지금 연결을 시키면서 이 연구소들도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기업이나 이 미국의 많은 그 민간 기업들이 전시가 되면 바로 탱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들이 지금 그 이제 실제 기업들하고 이 생산과 유통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계속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R&D에서 만들었던 이 결과물이 어떻게 이제 실제 그 국민들한테 쓰일 수 있는지를 계속 그 인터랙션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식의 인바운드와 지식의 아웃바운드가 지금 이제 같이 교류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대비 체계하고 이제 R&D 체계 브릿지로서 R&D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대응 체계 관련해서는 이제 진단이라든지 이 방역이라든지 아까 좀 저희가 좀 문제를 담았던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써봤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대비 체계와 대응 체계 그다음에 그거를 잇는 링커로서의 R&D 체계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방안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감염병 종합 대비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국가 그 상시 가동 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경보 및 예측 부분을 이제 대비라고 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별 그 진단 치료 방역을 이제 대응 체계로 봤을 때 결국 글로벌 위기를 신호를 먼저 감지를 하고 관련된 다학제 기반의 종합 솔루션을 마련하고 솔루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 및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대 좀 전략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일단 컨트롤 타워 기능 일어나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보 분석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그 정보 분석을 가지고 예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각 부처에서 R&D 사업에 대해서 어떤 R&D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R&D 소요 제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사업, 중장기 이 사업이 감염병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 분석 체계에 기반해 가지고 그 R&D 사업을 소요 제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R&D 사업과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정보 수집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보 그 바이러스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연구와 생산 공조하는 이런 체계. 그다음에 정책 보고 협조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제 그
그 보고를 계속 받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3대 전략 중에 이제 인프라 체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이 실제 그 군에서 보면은 그 워게임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워게임장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은 장교들은 어느 때나 들어가서 자기가 그 거기서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벙커 시스템 같은 건데 이 장교들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특별히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다시 자기 이제 그 자기 이제 지역에 돌아와서 일을 하면 되지만 이 워룸 시스템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자유롭게 공유받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 억세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융합 솔루션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뭐 처음에 조금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요건 이제 그 넘어가기로 하고, 그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국가 연구회에서 이제 과학기술 쪽,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에 그 연구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의 공동 대응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융합 연구 기반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문 사회, 경제, 문화를 이제 아우르는 광범위한 다학제적 그 그룹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그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관찰이 가능하게 하려면 센싱이 필요하고, 이 센싱의 출발점이 바로 글로벌 센싱 쪽인데, 요건 이제 그 아까 이명환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그 세피 같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 체계에 이제 편입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글로벌 센싱 브랜치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 ODA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기술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ODA가 연계해서 개도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것 못지않게 보통 개도국에서 감염병의 지상징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개발국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치 기능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수를 함과 동시에 이런 이상징후들, 특히 감염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상징후들을 계속 파악함으로써 그 실제 개도국의 또 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효과가 있고, 또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 징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글로벌 정책에 대한 대응 체계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